68혁명은 독일을 어떤 나라로 변모시켰을까요? 그리고 1968년의 대한민국에서는 68혁명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꾸어졌을까요? 무엇이 한국인들을 병들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68혁명 이전의 독일은 과거 청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나치당원 소속이었던 크루트 게오르크 키징어가 총리였을 정도니까요. 독일의 과거 청산의 시발점은 68혁명에 힘입어 서독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 정부는 지금의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독일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게 합니다. 한국처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진 것입니다. 독일은 전후배상금 지불까지 포함해서 재정이 파산 직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은 인간의 사회화가 아니라 비판의식의 함양입니다. 특정 지식이 지배적인 지식이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한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적인 지식은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중국의 중화사상,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반공사상, 일제 침략과 독도 영주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을 말합니다. 비판적 안목이 없는 국민들은 지배 세력이 주입하는 특정 지식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대국민 사기극인 평화의 댐 사건은 무비판적으로 주입된 지식과 사상이 국민을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68혁명 이전의 서독의 대외정책은 냉전시대의 주류를 따랐는데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합세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통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8혁명과 빌리 브란트의 등장으로 진영 논리에 따른 냉전 정책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의 화해와 교류를 추구하였습니다. 통일을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문제로 취급해버리는 편협하고 냉소적인 남한 유주 통일론의 시각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68혁명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68혁명의 시발점이 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30만 명이 넘는 지상군을 파병하면서 이 틈을 노린 북한은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68년 한 해에만 무려 308회에 걸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명목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병은 반대로 한국의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6.25 전쟁의 재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시행한 주민등록법을 시작으로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대국민 정신교육, 68년 예비군 훈련 시행, 69년 고등학생들이 교련복을 입고 총검술 훈련을 하는 교련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학생 때부터 군인처럼 교육받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군대식으로 주입되는 반공사상과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지금의 어른들의 일상의 질서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말이죠. 인간이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70년대 초부터 지역감정이란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반공사상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분열된 어른들은 마치 국경선을 마주보고 서로 전쟁을 하는 국가들처럼 더욱더 분열이 되고 맙니다. 68년이라는 해는 유럽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모든 형태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었던 동시에 한국은 권위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억압에서의 자유를 외칠 때 한국에는 68혁명이 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일명 꼰대 문화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불리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말을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가 한 말입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독일인들의 위대한 점은 지식인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일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으나 반대로 그렇게도 저항했었던 군사정권의 주입식 교육과 억압은 어른들의 내면에 자리잡게 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아이는 아버지를 증오하기 마련이지만 정작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학대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군사정권이라는 아버지에게서 억압을 배우고 그들은 아버지가 되어 자식에게 억압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어른들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도대체 왜 억압이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내버려뒀을까요? 단순히 정권의 교체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를 대체할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것이 전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질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에는 그들의 현실은 호갑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사유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군사정권의 붕괴는 지역감정과 군대식의 권위주의적인 사회 질서의 극적인 조합에서 생겨난 두 개의 거대 정당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바라고 투표를 하였고 정권은 번갈아가며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은 정치 공약에서 뒷전이고 그들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정규직이거나 취직이 어려워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고 누군가의 자녀는 수능을 망쳐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과 불평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을 발판 삼아 등장한 새로운 지배계급이 공을 들여 만들어낸 지배적인 지식, 즉 상상의 질서에 의해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비로소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젊은이를 나누는 기준이 절대적인 존재나 우주적인 질서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안해낸 상상의 질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 원리에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작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